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2018년 3월 8일 낮 12시 뉴욕에 사는 대학생 룸메이트 조시와 미셸라는 느지막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어제 새벽까지 또 다른 룸메 헤일리 앤더슨이랑 이렇게 셋이서 완전 술 마시고 달렸었거든요. 우선 비몽사몽한 좀 상태로 물 좀 마시고 잠 깨면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헤일리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이 새벽 4시쯤 자러 간다고 할 때 헤일리가 자긴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씨랑 미셀라는 그냥 남자친구 만나러 갔나 보다 싶어서 따로 전화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따 우리 저녁 약속 잊지 마? 문자 정도 남겨둬요. 그 후 어제 놀고 난 보드게임, 술병 이런 거 싹 치우고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집에서 헤일리를 기다리다가 함께 나가기로 했는데 이게 나갈 시간이 돼도 집에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조씨랑 미셸라는 약속 장소에 미리 가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했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헤일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둘이서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 밤새 달리기도 했었고 사실 연락도 없이 그냥 바람 맞힌 헤일리한테 화도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음 날인 3월 9일 아침 두 친구는 헤일리가 오면 어제 왜 안 왔냐? 왜 잠수 탔냐? 뭐라고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헤일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까 어제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래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사실 헤일리가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케빈한테 물어보는데 케빈도 지금 헤일리랑 연락이 되질 않는데요. 순간 불안해진 미셸라는 셋이 함께 그냥 장난삼아 설치했었던 위치 추적 앱 Find My Friends를 기억해냅니다. 이게 사실 아이폰의 기본 어플인데 한국에서는 법률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어플이죠. 어쨌든 간에 앱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얻었고 미셸라와 조씨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빙햄턴 서부 오크가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좀 익숙한 장소였어요. 헤일리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올랜도 테르세로가 살던 곳이었거든요. 헤일리랑 좀 꽤 친하기도 하고 잠깐 사귄 적도 있어서 친구들도 이 아파트를 알고 있었죠. 두 친구는 곧장 올랜도의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인기척도 들리질 않고요. 결국 둘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우선 헤일리의 휴대전화가 여기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안전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조씨가 먼저 아래에서 미셸라를 창문으로 밀어서 올려주게 돼요. 미셸라는 먼저 집안을 둘러봤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조씨는 우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랜도의 방 침대 위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헤일리를 발견했고 곧장 911에 신고했죠. 조씨와 미셸라는 처음에 그녀가 그냥 정신을 잃은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보는데 헤일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며칠 지난 걸로 판단돼요.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그 외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아파트 근처를 조사해보기로 했고 CCTV 확인 결과 3월 8일 새벽 4시 헤일리가 올랜도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 6시간 동안 둘 중 누구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침 10시쯤 올랜도 홀로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후에 집 밖으로 나올 때는 머리가 다쳤는지 붕대로 칭칭 감고 캐리어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는 집주인인 올랜도 테르세로죠. 하지만 그는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과 니카라과의 이중 국적자였고 헤일리의 시신이 친구들에 의해 발견되기 약
하루 전 니카라과로 간 게 확인이 돼요. 아예 해외로 나갔다 보니까 이제 추적이 좀 어렵잖아요. 경찰은 그를 공개 수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망할 당시 헤일리는 졸업을 겨우 2달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어머니가 있는 롱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응급실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죠. 헤일리의 사망 이후 빙햄턴 대학교의 간호과 수업은 모두 취소가 됐고 학생들은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헤일리는 교내에서 꽤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파티가 열리면 전부 참석할 정도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성격이었죠. 사람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누구를 싫어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정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어요. 이 완벽한 모습에 친구들은 언제나 헤일리를 좋아했다고 해요. 올랜도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올랜도는 대체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거의 반평생을 가족과 함께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니카라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이던 아버지를 따라 의료인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렇게 의학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빙햄턴 대학에 진학하게 된 거죠. 그렇게 홀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해요. 사교성도 좋고 밝은 성격에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헤일리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맑고 예쁜 이 헤일리의 모습에 곧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헤일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케빈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케빈하고 헤일리 커플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잘 만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안정적인 연애를 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헤일리는 좀 자유로운 관계를 원했고 구속하고 속박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자친구 케빈은 안정적인 관계를 원했고요. 헤일리는 뭐든 금방 질려했고 늘 자신의 일상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히피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졸업을 하고 나면 자유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나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고요. 그런 그녀의 말에 케빈은 항상 서운해했어요. 항상 자신의 인생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여자친구가 좀 냉정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연인들에게 사실 이런 모습이 이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일리와 케빈은 자주 다투고 또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올랜도는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둘이 만날 만한 그 접점이 전혀 없어서 대화조차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케빈이 여는 파티에 참석하게 됐고 그곳에서 헤일리를 만나 드디어 몇 마디를 나누게 됐는데 아니 둘이서 너무 잘 맞는 거죠. 헤일리는 특히 올랜도가 같은 과 학생이라는 걸 알고 아주 기뻐했어요. 야 마침 잘 됐다. 나 혼자 수업 듣기 진짜 싫었는데 우리 같이 수업 들으면 되겠네. 이때부터 둘은 함께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완전 단짝 친구가 되더니 어느새 헤일리가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져요. 그러던 어느 날 펑펑 울면서 헤일리가 자기 케빈이랑 헤어졌다 연애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올랜도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매일 헤일리를 찾아가 막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둘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꿈만 같았죠. 하지만 좋은 시절도 잠시 올랜도 역시 케빈과 같은 이유로 헤일리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둘은 완전 동상이몽이었어요. 헤일리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친구로서의 선을 넘어버린 것뿐 애초에 진지한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거든요. 반면 올랜도는 서로의 관계를 좀 깊게 생각하기를 원했고요. 이런 모습에 헤일리는 속박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전해줘요. 결국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헤일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하지만 올랜도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매일 그녀의 집 앞까지 말도 없이 찾아가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하지만 헤일리는 그에게 모질게 말하진 못해요. 사실 마음 한켠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룸메이트던 조씨가 나와서 올랜도를 대신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누군가 헤일리의 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심지어 그 타이어 4개를 전부 구멍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잡히는데 그게 바로 올랜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타이어 펑크 사건 전날 헤일리는 올랜도가 연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케빈과 함께 갔던 거예요. 사실 올랜도와 헤어진 사이에 케빈을 다시 만나게 된 상태였어요. 올랜도는 이때 크게 화를 냈고 파티가 끝난 다음날 새벽 홧김에 헤일리 집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타이어를 터뜨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범죄잖아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선 따로 처벌받지 않고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헤일리가 고소를 취하해줬던 거예요. 올랜도가 처벌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던 거죠. 물론 이런 짓 저질렀다는 거에 화가 났지만 자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결국 정으로 봐주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불과 6개월 후 헤일리는 올랜도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대체 올랜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국 정부는 곧장 니카라과 정부에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체포되는데 이때 그냥 포기한 듯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증언한 사건의 정황은 이래요. 2018년 3월 8일 새벽 헤일리와 조씨, 미셸라는 집에서 술 마시고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한 새벽 3시가 좀 넘자 조씨와 미셸라는 둘이 먼저 잠에 들었죠. 그리고 이때 헤일리가 집을 나섰고 올랜도의 집으로 향한 겁니다. 그녀는 사실 둘이 다시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올랜도의 문자를 받은 후에 그를 만나러 간 거였죠. 새벽 4시쯤 헤일리가 아파트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술을 몇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 헤일리는 친구들하고 꽤 많이 마시고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금방 잠에 들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올란도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요. 자기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태평하게 자고 있는 헤일리를 보니까 갑자기 욱한 겁니다. 그리곤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 의식의 흐름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게 잠에 든 헤일리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도 헤일리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여동생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도 보내요. 그리고 목을 매려고 했지만 끈이 풀리면서 실패하게 되죠. 이때 머리를 다쳤던 거고요. 정신을 차린 후 그는 곧장 공항으로 가서 니카라과로 향했던 겁니다. 어쨌든 범인이 올랜도라는 것은 확실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올랜도는 니카라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니까 니카라과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할 테고 심지어 두 국가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니카라과 경찰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강제로 미국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말아요. 그러던 2019년 10월 11일 그나마 니카라과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즌이라서 유족들과 친구들은 직접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모두 화상통화로 재판장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재판 내내 올랜도는 따분하다는 듯 턱을 괴고 그냥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물리적 그리고 정황상 증거들로 그가 유죄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럼 그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에서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바로 페미사이드 혐의였는데요. 이건 니카라과에만 있는 혐의로 헤어진 여성에 대한 원한 때문에 전 남자친구
혹은 전 남편이 그녀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랜도는 범행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있기도 했었고 질투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없었고 범죄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고요. 결국 올랜도는 페미사이드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가족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헤일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해 관련된 기억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페미사이드라는 범죄 형태가 미국에도 잘 알려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요. 자유를 꿈꾸던 헤일리가 하늘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마도 가장 안전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토리는 학교에서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진 사건이에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대학원생 애니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오후부터 전화, 문자까지 답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걱정이 된 애니의 룸메이트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 그녀는 5일 뒤면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한테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상하잖아. 경찰은 이게 사건일 거라고 의심했고 수사에 들어가게 돼. 애니는 화목한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항상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해. 심지어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진짜 좋아했대. 고등학교 친구들은 애니가 아인슈타인을 이을 희대의 과학자가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였어. 그렇게 의대에 입학해서 2007년에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했고 그 후에 예일대학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솔직히 좀 힘들 법도 하잖아. 근데 애니는 언제나 밝게 웃는 얼굴이었고 일도 잘해. 진짜 엄친 딸인 거지.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조나단도 있었는데 둘은 대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됐어. 애니가 예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돼.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데 이 둘은 또 달랐어. 매일 몇 시간씩 전화통화하고 또 주말마다 데이트하면서 쭉 사랑을 키워나갔지. 창창한 커리어랑 사랑하는 남자친구, 따뜻한 가족들과 또 친구들까지. 애니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 근데 그런 애니가 갑자기 잠적을 한다고?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상한 점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지갑,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까지 다 두고 간 거야. 근데 뭐 이게 어딜 가든지 이렇게 소지품을 다 놔두고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첫날 CCTV 영상을 통해서 애니의 행적이 확인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연구실 건물이었어. 오전 10시쯤 연구실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라진 거야. 그런데 이 연구실이 건물 안팎으로 CCTV가 적어도 70대는 설치돼 있거든. 그런데 그 어떤 카메라에도 애니가 건물 밖을 나가는 모습은 없었어. 그러면 건물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 경찰은 내부를 중심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지. 지하에 위치한 애니의 연구실을 하나하나 뒤져봤어. 연구실 선반에는 실험용 동물들이 늘어져 있었고 그 사체에서는 악취가 또 장난 아니었다고 해. 또 연구 장비들은 빽빽하게 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연구 관련된 물품 외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애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거지. 그래서 다시 그 지하층에 근무하던 다른 연구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당일 오전 이후에는 그녀를 본 적이 없대. 근데 이런 연구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건물 드나드는 사람은 적어도 얼굴은 다 아는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녀를 어디에 가는 모습을 봤다 하면 누구든 한 명쯤은 기억했을 거란 말이지. 게다가 곳곳에 있는 CCTV까지 다 피해서 이렇게 증발한 것처럼 사라지는 게 말이 돼? 경찰은 애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확신했고 우선 용의자를 좀 추려보기로 해. 대체적으로 누군가 실종되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건 평소에 가깝던 사람이지.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 조나단이 용의자로 지목됐고 조사를 해봤지만 사건 당일 아예 다른 지역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정확한 거지. 그는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돼. 자, 그럼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이 연구실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경찰은 애니 말고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어. 그나마 단서를 조금 찾게 되는데 이 건물은 어떤 방에 들어가든지 아이디 카드가 필요했고 당연히 그 카드 사용 기록이 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야. 그렇게 밝혀낸 사건 당일 애니의 행적은 11시 10분에 자기의 연구실에 들어갔어. 근데 그게 끝. 그러니까 뭐 다른 방에 들어간다거나 나갔다거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이 연구실 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연구실로 확 폭이 좁힌 거지. 애니 말고 이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야. 컨트랙터인 레리 가프리하고 연구실 기술자이던 레이몬드 클라크. 그러면 둘은 연구실에 있던 애니를 적어도 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둘한테 물어보는데 컨트랙터인 레리는 이날 애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기술자인 레이몬드는 애니를 봤대. 그녀가 10시 반쯤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12시 45분쯤 나가는 걸 목격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CCTV 싹 봤잖아. 그러면 혹시 경찰이 놓친 거야? 사실 사건 당일 12시 50분에 건물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실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인파가 확 몰렸었대. 근데 애니는 키도 152에다가 40kg도 되지 않는 굉장히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 사람들이 몰리는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껴서 나가게 되면서 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꼼꼼히 다시 확인해보기 시작했지. 근데 아무리 봐도 CCTV에 애니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진짜 확실히 안 나갔다는 거잖아. 이때 혼란스러운 경찰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 하나가 들어오게 돼. 한 학생이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다면서 무언가를 제출한 거야. 보니까 애니의 연구실에 있던 소독용 티슈가 들어있던 상자더라고. 근데 거기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 근데 이게 뭔가 혈흔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빨리 신고했던 거지. 이때 경찰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연구실에 동물의 시체가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했었었고 만약 애니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이런 연구실이 줄줄이 있는 지하층이 은폐하기 딱이라는 거지. 경찰은 우선 애니의 연구실을 더 조사해보기로 결정해. 그러던 와중에 재활용 쓰레기통 안에 검붉은 얼룩이 묻은 엑스라지 사이즈의 노란색 영국 가운을 찾아냈어. 조사 결과 이건 혈흔이었지. 꼼꼼하게 다시 수색해보는데 그 밖에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창고로 쓰여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방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그냥 창고 방이다 보니까 아이디 카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서류에다가 서명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명부를 그냥 한번 싹 훑어봤는데 거기에 애니의 이름은 없던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는 별거 없겠거니 해서 따로 수색을 안 했었대. 근데 그 연구실을 좀 집중적으로 수색해보기로 했어. 막 뒤져보는데 바닥에 반짝이는 뭐가 있더라고. 그건 금속 비즈였어. 이게 보니까 애니가 항상 하고 다니던 목걸이에 있던 비즈인 거야. 자, 이때 경찰은 이 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수사 규모를 키워서 과학 수사도 이뤄지게 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방 전체에 루미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이 방 벽부터 바닥까지 온통 피 범벅이었던 거야. 자, 일단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애니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실험 가운과 티슈 상자부터 창고에서 발견된 애니의 끊어진 목걸이 조각, 그리고 검출된 엄청난 양의 혈흔까지.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었어. 게다가 애니의 연구실에서 피 묻은 실험용 실리콘 장갑과 양말 한 짝이 발견되면서 애니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거라고 경찰은 생각했지. 이 직후에 건물은 봉쇄됐어. 그런데 이렇게 봉쇄되기 전까지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바쁘게 드나들었던 거야. 이제서야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경찰은 이제 건물 안에서 애니의 시신을 찾기 시작해. 범인은 연구실 동물들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가려지길 바란 것 같아.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있지. 바로 그 두 개의 냄새는 너무나 명확하게 달랐거든. 동물 냄새에 묻혀서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생각보다 수색이 빠르게 진행되질 않는 거야. 결국 수색견이 동원돼.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수색견은 창고방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있는 벽 앞에 멈춰섰어. 정확히는 그 벽 밑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철제 문 앞이었지. 근데 사진 속으로도 보이겠지만 이 문이 상당히 작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들어가기엔 좀 택도 없어 보이는 거지. 수사관은 의문스러운 마음에 그냥 갸우뚱하면서 그 문을 열어봤어. 그리고 드디어 애니를 발견하게 돼. 그녀는 벽 속 단열재 뒤에 구겨져 있더라고. 범인이 애니를 숨기기 위해서 거의 우겨넣은 듯해 보였어. 머리는 바닥을 향해서 거의 처박혀 있었고 양 다리는 뒤로 접혀서 무릎이 위로 가 있는 상태였지. 게다가 심한 타박상을 입은 듯해 보여. 특히 얼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얼굴만 보고는 애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 그리고 시신에는 손과 발에 각각 실험용 장갑 한 짝과 흰색 양말 한 짝이 신겨져 있더라고. 애니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과 양말과 같은 거였어. 그런데 애니의 시신 옆에 뜻밖의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건 바로 초록색 펜. 아니, 여기에 펜이 떨어져 있는 게 이상하잖아. 경찰은 이게 분명 범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증거품으로 회수하게 돼. 애니의 시신은 바로 부검됐는데 사인은 질식이었어. 몸 곳곳에 골절흔이 발견됐고 턱뼈와 쇄골뼈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부러진 것 같더라고. 시신이 발견된 건 9월 13일이었어. 이날은 애니와 남자친구 조나단의 결혼식이 예정된 날이었지. 행복해야 할 이날, 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 거야. 한편 대학원 연구실 건물 벽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 애니의 친구들은 그녀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었지. 대체 누가 애니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 경찰은 빠르게 다시 용의자를 찾게 돼. 사실 이미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있었어. 애니가 실종된 당일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단 한 사람, 레이먼드 클라크만 그녀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거지. 거기에 더해서 계속된 이상한 행동까지. 의심받기 충분했지. 레이몬드는 애니가 실종된 후부터 애니 연구실에서 냄새가 난다, 동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주인 없는 연구실을 계속 청소하려고 했다는 거야. 게다가 피 묻은 티슈 상자가 발견됐을 때 그걸 슬쩍 버리려고 했다더라고. 하지만 이건 아직 심증일 뿐이지. 물증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그의 아이디 카드 출입 기록을 조회하게 돼. 아니나 다를까 애니가 사라진 9월 8일 그는 그녀의 연구실을 총 55번이나 들락날락했던 게 밝혀져. 누가 봐도 수상할 정도로 많은 횟수였지.
게다가 창고 연구실에 들어갈 때 서류에 서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거기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기도 했어. 물론 그냥 뭐 물건 가지러 갔나 보다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서명한 펜의 색깔이야. 레이몬드의 이름은 9월 8일에 총 3번 서명돼 있었어. 오전에 한 번, 그리고 1시 반에 한 번, 마지막으로 3시 48분에 한 번이었지. 근데 오전과 1시 반에는 초록색으로 쓰여 있었는데 마지막인 3시 48분에 방문했을 땐 펜색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기억나? 그 애니 시신 옆에서 발견된 초록색 펜. 과연 이게 우연일까? 경찰은 CCTV도 다시 확인해보게 돼. 처음엔 애니한테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몬드를 조사해보기로 했어. 레이몬드는 노란색 영국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애니의 연구실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나온 그 엑스라지 사이즈의 노란 영국 가운과 같은 거였지. 경찰은 레이몬드의 DNA를 채취해서 애니의 시신과 같이 발견된 그 초록색 펜, 그리고 피 묻은 노란 영국 가운과 맞는지 검사했고 DNA는 일치했어. 레이몬드가 범인이 맞았던 거야. 그는 곧바로 체포돼. 레이몬드는 자신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일 사건의 정황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경찰들이 추론하기론 11시 4분 레이몬드가 애니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지. 그때 애니는 혼자 연구실 안에 있었어. 레이몬드는 46분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여. 그는 애니가 사망한 걸 알고 패닉 상태로 시신을 숨길 곳을 찾아본 것 같아. 연구실 천장과 벽에 무언가를 뒤져본 듯한 그의 지문이 여러 개가 발견됐거든. 레이몬드는 우선 그녀의 시신을 창고 연구실에 숨겨두게 돼. 그때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서 소방훈련이 시작됐고 인파가 몰린 틈에 재빠르게 입고 있던 영국 가운을 벗어서 재활용통에 버리고 밖으로 나갔던 거야. 그는 밖에 나간 동안 애니의 시신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어. 그래서 이 방 안에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던 거고. 레이몬드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던 건 3시 40분쯤. 애니의 시신을 화장실 벽에 숨겼고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초록색 펜이 떨어진 거야. 2011년 3월 17일 레이몬드는 애니레의 살인과 강간미수로 징역 44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아직 의문이 남아있어. 레이몬드가 애니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둘은 평소에 오가면서 그냥 얼굴만 알 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거든. 몇몇 사람들은 레이몬드가 애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살해한 거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어. 애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으니까. 레이몬드가 법정에서 한 말 한번 들어볼래? 나는 언제나 좋은 아들, 좋은 친구,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애니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었고 아마 제가 평생 노력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순 없겠죠. 그는 겨우 자격지심으로 한 생명을 앗아간 거야.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애니가 학교 잡지에 캠퍼스 내 안전과 범죄 위험성을 다루는 글을 냈다고 해. 어쩌면 애니는 이미 무언가 위험을 감지했던 건 아니었을까? 가장 안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이 학교에서 애니가 당한 끔찍한 비극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